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시도하려는 노력에 흔적이 남아있는 발표, 즉, 실전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뇌하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좀 공유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오늘하고 내일 강의에서 듣고 저희가 어떤 회사들을 발표할 건지 그것도 좀 공유를 해 주셨으면 해요. 이 사업적 분석 1단계 사업의 내용에서 그 제품별, 그러니까 지난 강의에서 다 기본적인 개요에 대한 거는 다 설명을 드렸죠. 뭐, 개요, 제품, 원재료, 매출 및 수주 상황, 그리고 수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위험 관리 및 파생 거래에 관련해서, 네, 차리님이 오시네요. 네. 그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기업의 이익이 인위적으로 줄거나 늘어나는 효과, 그런 효과는 약간 인플레이션이 주는 효과와 비슷하다는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찬이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개발, 그리고 주요 계약 관련된 기타 참고사항, 이거는 제가 나중에 PRR을 설명할 때 그때 한번 말씀드리고 공유하려고 쟁여놓고 있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업의 내용에서 사업이 어떤 제품을 갖고 있고 어떤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고 각 보유한 제품 라인과 진입해 있는 산업 안에서 어떤 비중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분석해서 이 기업의 정체성을 파악하려는 시도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업의 내용에서 제품별 비중 내용은 사실 핵심 부분입니다. 제품별 매출 비중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사가 몇 개 정도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과 투자자들이 깊게 파악하지 못한 내용 중에 허구나 허위 사실을 어, 분별해내는 그런 내용들과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제품이 이 기업에게 가장 많은 매출과 이익을 공헌하고 있는지 파악하려는 시도는 음,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면 투자자로서 외부에서 나오는 뭐 자극, 정보, 기사, 뭐 언론가들의 논평, 심지어 애널리스트들의 어, 분석 보고서 안에서도 사실과 다른 부분을 좀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증권 분석에서 사업적 분석을 통해서 이 기업이 어떻게 이익 창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기억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단일 제품의 매출 비중이 7, 80%를 넘는 기업은 매출의 실적 대비 혹은 뭐 제품별로 얼마의 매출을 뭐 창출하고 있다. 아니면 뭐 이 신사업을 키워가겠다. 이런 부분들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신사업이라는 건 발굴하고 기획해서 실행하고 상업화시키는데 최소 3년에서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단일 제품을 팔고 있는 기업인 경우 어, 어떻게 보면 사업 보고서의 내용이 좀 복잡하더라도 이 회사는 어차피 이 제품을 팔아서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구나라고 쉽게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뭐 반도체에 들어가는 어, 화학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제품 라인을 개발해서 뭐 태양광 혹은 디스플레이 아니면 뭐 이걸 전장용 반도체라고 하는데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같은 거는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랑은 좀 차이가 있죠. 그런 부분에 진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알고 보니 이 회사가 어, 이익 창출을 하고 있는 제품은 반도체에 공급하는 가스와 관련된 제품이 아니라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제품 라인을 업그레이드해서 뭘 하겠다라고
되게 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며 크게 발표를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 회사를 어, 떼어내서 분석해 보니 이 회사는 언론에 공표한 내용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이익 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가 단일 제품을 파는 회사냐, 아니면 이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회사냐는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꽤 오래전 얘기죠. 대한민국의 상장사는 대부분 두 가지 영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두 가지 제품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중 하나에 집중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갖고 있는 자회사나 혹은 내부의 다른 사업 조직에서 과시적인 혹은 괄목할 만한 실적이 나오거나 그런 알짜배기 산업은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뭐 인적 분할, 물적 분할 같은 형태로 다 떼어내는 습성들이 있어요. 재벌들이. 그렇게 되면 추가 자본을 자본시장에서 주식이나 채권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가 입장에서는 그런 방법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내 상장사들은 단일 제품 하나로 혹은 특정 시장 하나로 사업 활동을 하면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자, 이 부분 여러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업 보고서를 읽을 때 주목해야 할 핵심 키워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경쟁사는 누군지, 그리고 활동하고 있는 시장은 어딘지. 예를 들면 이 회사는 해외 시장, 그것도 해외 시장에서 유럽에 수출을 하고 있는지,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수 시장에서 1등 기업인지, 2등 기업인지, 이런 기업이 맞닿아 있는 시장, 그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알고 있어야만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떤 성장을 하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대충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사업 보고서를 보다 보면 매출과 이익 편향이 큰 단일 고객이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와 LG전자 두 곳의 제품을 납품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전체 기업 중에, 그러니까 전체 공급하고 있는 고객사 중에 삼성전자의 비중이 8, 90%로 가장 비중이 높은 경우, 이런 경우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리스크가 많다고 판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 보면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또 어떤 제품의 결함이나 혹은 거래처의 사업 방향이 틀어지면서 혹은 회전하면서 기존에 공급받던 공급처의 제품들을 비중을 줄이거나 혹은 공급을 멈추게 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단일 고객의 편향이나 비중이 큰 기업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자, 이런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냐? 디스플레이 장비 수출업체, 특히 중국 BOE나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디스플레이 제품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장비가 메인 수출 품목인 그런 기업들은 간단히 말해서 중국이 설비 투자를 안 하거나 개발하는 시기가 늘어나면, 길어지면 이미 들어간 기 제품 후에 추가 발주가 나올 때까지는 매출이 대폭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 업계도 사이클이 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사업은 투자자로서 리스크가 좀 크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내용을 설명하면서 실전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현대백화점, 그리고 현대백화점 면세점, 그리고 지누스, 이 지누스가 어, 배송용 매트리스를 특화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매트리스가 박스 안에 오는 그런 제품을 팔고 있는 회사인데, 이 현대백화점이
정체성이 조금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포스팅 보신 적 있으신 분? 나는 이 포스팅을 본 적이 있다, yes? 아니면 없다? 한번 보시죠. 다 보셨군요. 다행입니다. 왜냐면 책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니까. 그, 현대백화점의 사업적 분석을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고 이미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포인트만 쪽집게처럼 찝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더 현대 서울 매장이 33개월 만에 연매출 1조를 돌파했는데 이 당시 기사 내용이 뭐냐면 기존에 백화점 사업을 하고 있는 롯데, 신세계, 현대 이 세 개 대형 유통사 중에 매장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백화점을 개장해서 가장 빠르게 연매출 1조에 도달한 기록을 세웠다는 겁니다. 현대백화점 더 현대, 여의도에 있는 지점이요. 현대백화점이 백화점 사업과 면세점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했던 건 뭐냐면 현대백화점이 면세점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기획하고 고민했던 시점이 2019년도였을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공항이 봉쇄되면서 막대한 임대료를 내야 했던 면세 사업자들이 인천공항에 입찰을 통한 면세 사업권을 포기하거나 반납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간단히 말해서 기존의 면세 사업자 중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메이저 업체는 아무래도 신라면세점과 신세계 면세점이 가장 컸어요. 현대는 독주하고 있는 신라면세점, 이게 면세점이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사업 이익성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면세 사업자라는 건 입찰을 통해서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운영자의 수에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현대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시점에 모든 면세점이 엄청난 타격을 입으면서 지금이 기회다라고 현대백화점이 면세 사업자를 신청해서 면세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면세점 사업이라는 게 지금 이제 2024년이죠. 그리고 2020년부터 면세 사업자를 준비해서 대략 4년 정도의 운영기간과 운영기간과 어떻게 보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시행착오를 겪었었던 그런 기간들이 대략 4년 정도가 걸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 부분은 현대백화점과 면세점에 국한된 내용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모든 대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신제품을 출시하면 대부분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획을 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시장의 후발주자로 들어가서 진입을 하거나 이 자리를 잡는 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자, 그러면 현대백화점의 사례는 어떠했냐? 지난 분기가 아마 첫 번째로 지난 분기가 아니라 작년 분기라고, 그러니까 작년 사업 기간이라고 해야겠죠. 당해 연도가 2023년. 면세사업부가 첫 번째로 적자에서 탈출을 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년 동안 면세사업자로서 면세사업을 하는 기간 동안 내내 적자가 발생했었어요. 그 발생한 적자가 백화점 이익을 엄청나게 까먹고 그러면서 현대백화점의 밸류에이션이 급격하게 재조정을 받습니다. 자, 현대백화점 주가 한번 보면서 갈게요.
네. 뭐 아시겠지만 16년도부터 계속 하락하면서 10만 원대에 있던 주가가 지금 4만 6천 원까지 떨어졌죠.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현대백화점은 매출로 외형이 두 배가 커졌다는 거예요. 자, 피나타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피나타에서 여러분들 한 달, 첫 번째 한 달은 공짜로 쓸 수 있는 쿠폰 코드를 저한테 보내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뭐 평생 월 만 원 정도의 이 데이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한테 아주 좋은 호의를 베풀어 줬습니다. 뭐 증권사 HTS 같은 걸 통해서 자료를 볼 수도 있고 네이버 증권을 통해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전 생각보다 그러니까 10년치 재무제표를 다 볼 수 있고 백데이팅도 할 수 있고 여기서 종목 스크리닝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뭐 정보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 만 원 정도를 뭐 투자할 의향이 있으시면 이걸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다는 생각은 합니다. 저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현대백화점의 포괄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네. 이게 지금 조 단위예요. 2조였다가 3.5조였다가 5조까지 올라가는. 매출로 외형이 두 배 이상 커졌는데 이익이 계속 격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여러 내용이 있죠. 자, 그런데 종목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 그리고 영업이익 기여도, 시장 점유율, 그리고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어떻게 분석했고, 어떻게 이야기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실전 사례로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자, 사업의 개요에서 지난주 보여드렸던 상장 회사가 몇 개 있고 비상장 회사가 몇 개 있는지 나오죠. 그러면서 뭐 현대 그린푸드의 백화점 사업 부문 분할해서 여기 보면 현대백화점의 연역 나옵니다. 그리고 지배구조 어떻게 되어 있고 자회사가 뭐가 있는지 이야기를 하죠. 잘 안 보이시면 좀 확대를 더 해드릴까요? 잘 보이나요? 동현님, 이거 잘 보이세요? 저는 그 창 하나 새로 띄워놓고 보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니님. 네, 재훈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자, 연역에 대한 거, 제가 왜 연역이 중요한지 말씀드렸죠. 다양한 풍파를 겪어왔던 회사, 그리고 단단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는, 어, 역사가 긴 회사는 위기가 오더라도 버틸 수 있는 단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비상장 회사 있다고 하죠. 그리고 신규 회사로 상장사 하나를 편입했는데, 그게 이 지누스라는 회사예요. 이 논쟁이 상당히 많았던 회사입니다.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 생각인데 현대백화점은 지누스 M&A는 실패한 사례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가격을 지불했어요. 자, 현대백화점의 핵심 사업 영역이 뭐냐라고 했더니 백화점과 면세점 사업 두 가지랍니다. 자,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매출 전체의 40%가 백화점이고 면세점이 45%. 즉, 이제 면세점의 매출 규모가 백화점을 넘어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으로 생각했을 때, 와, 사업 시작하고 4년 만에 고유의 사업의 매출 비중을 뛰어넘을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면 분명히 이 두 가지 사업에는 시너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주가는 60%나 하락하는 수준까지, 그리고 이익 관련된 부분에서 왜 문제가 생기는 걸까라는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백화점과 면세점 사업 부문이 전체 매출과 이익의 85%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현대백화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화점에서 면세 상품을 같이 팔고 있는 유통사업자구나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누스라는 회사는 비중이 얼마나 될지 이따 한번 이야기해 보겠지만 뭐 여러 사업을 설명했지만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중이 적다면 혹은 이익 기여도가 적다면 그냥 사업을 이해하는 수준까지만 사업 보고서를 읽고 넘어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사업 보고서를 분석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이라이트로 뭘 집어냈는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현대백화점이 가구 제조 부문 사업에 진입을 했다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국가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현대백화점은 내수 위주의 사업만 했던 기업인데 진우스를 통해서 수출 기업이 돼버린 겁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려고 이 부분을 적어놨어요. 자, 신용등급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회사는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 저기 삼성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사옥인데 뭐 원래 사실 이런 사진을 올리는 건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블로그 포스팅을 좀 이쁘게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올려놨었죠. 자, 그러면서 현재 백화점 사업 부문에 몇 개의 매장이 있고 몇 개의 아울렛이 있는지,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형민님, 네. 백화점 사업 부문과 백화점 아울렛 뭐 몇 개 있는지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회사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니까 뭐 위치라던가 뭐 얼마나 곳곳에 뭐 펼쳐져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100%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현대는 대구점도 개설을 했고, 대전점에 아울렛도 했고, 2021년도에 여의도에 더 현대서울을 개점한 거죠. 저는 이 현대백화점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음, 신세계와 비교했을 때 규모는 조금 작을 수 있고 이익성이 좀 떨어지고 있지만 신세계 같은 경우는 분명히 포화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성이 상당히 떨어진 상황이죠. 그런데 현대백화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세 사업에 진출하면서 매출이 두 배가 증가한 기업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신세계는 한 개 기업이었고 현대백화점은 한 개 기업에서 다시 성장 기업으로 돌아서는 시점을 포착해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지역의, 어, 아울렛과 매장들이 뭐 위치해 있는데, 이 중에서 이름을 좀 보면 굵직굵직한 곳에 백화점 영업점 위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이해하기에 아, 당연히 저기에는 백화점이 있어야지라고 하는 곳에 분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 부산, 삼성동, 압구정, 천호는 강동을 다 책임지고 있겠죠. 자, 이렇게 쭉 본 거예요. 자, 그리고 면세사업자 부문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나오죠. 2019년. 그때부터 뭐 동대문 것도 인수를 하고 인천공항 것도 오픈을 하고 시내 면세점 특허를 취득하고 특허 기간이 5년이랍니다. 간단히 말해서 면세 사업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특허 기간은 매년 5년이고 재입찰을 통해서 연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따본 겁니다. 어, 일단 그러니까 이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네. 지금 보면 대략 3개년도 정도의 각 사업 부문별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총 자산에 대한 내용이 있죠. 자, 그런데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2020년, 2021년, 2022년 백화점 사업 부문은 한계 기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성장하는 속도가 한 8% 내외에 있다는 거죠. 5%나 8% 내외. 그리고 영업이익은 당연히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희가 백화점도 잘 못 갈 시절이기 때문에 대충 봤을 때 백화점이 대략 3천억 이상은 버는 거의 4천억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만들고 있는 회사구나. 근데 그게 과연 꾸준했나? 지속 가능성이 있었나? 라고 파악했더니 그런 것 같아요. 2020년 코로나 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가 나가서 밥을 먹기도 힘들 정도의 봉쇄가 진행됐던 시기니까요. 자, 그런데 면세사업부를 보니까 매출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심지어 매출에 기여하던 비중이 고작 26%밖에 안 되던 게 43%까지 성장을 하고 2022년에는 면세점 부분의 매출액이 백화점 부분의 매출액보다 더 커져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계속 적자가 나는 겁니다. 600억, 400억, 600억, 650억, 660억. 계속 적자가 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사업 보고서를 보고 현대백화점은 어떤 상태라고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자, 동현님, 어, 이 내용을 보고 한 줄로 요약하자면 우리는 현대백화점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파악할 수 있을까요? 매출 성장률, 영업이익, 그리고 이 세 가지 관점에서요. 뭔가 면세점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은 어려워 보이는. 네, 그러니까 뭐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이 어렵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 위기가 올 거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면세점 부분이 뭔가 개선되어야 성장성이 늘어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다른 이견 있으신 분, 형민님? 저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인데, 그냥 딱 봐서는 면세점 부분이 자리를 잡고 있다? 약간 요런 느낌이 듭니다. 자, 좋습니다. 자, 재훈님께서 백화점에서 돈을 벌어서 면세점 사업을, 그러니까 좀 나쁜 표현이지만 이게 가장 적나라하게 들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백화점에서 돈을 벌어서 면세점에 꼬라박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겠죠. 면세점 사업이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리는 느낌이 든다. 자,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업 보고서를 이제 실습을 다음 주에 하려고 할 때, 지금 여러분들은 상당히 피상적인 내용만 골라냈어요. 간단히 말해서, 이런 데이터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똑같이, 심지어 주식을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도, 네? 뭐 똑같은 답변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무시하거나 나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실전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뭔가를 뽑아내는 관점, 어떤 걸 뽑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자극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오해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원했던 건 이런 내용을 원했던 거예요. 승수님이 말했던 한계 기업에서 성장 기업으로 전환하는 초기 단계가 아닐까요? 이런 게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의 가치가 있는 약간 미래지향적인 내용이니까요. 뭐 건설적이라고 해도 좋고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다른 답변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런 내용이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 더 도전해 보시겠어요? 형민님, 다른 느낌. 뭐 아까 말씀하셨던 좀 정형화된 거 말고 다른 느낌 드시는 거 없으세요? 이걸 보면? 아, 면세점 부분에서 지금 매출이 유지나 뭐 성장하면서 이익률이 5% 내지 7% 평균 수준만 나와도 엄청나게 수익이 늘어날 것 같다.
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포텐셜이 있다. 뭐 이런 네, 건가요? 예, 그럴 수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느낌이 드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동현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실제로 이런 기업의 사례로 사업적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의 이 브레인스톰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지금 사고를 자꾸 찍고 늘리고 높이고 하는 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백화점 부분은 어떤가요, 동현님? 음, 백화점 영업이익이 부분은 계속 늘어나고 저 정도 있습니다. 하면 괜찮은 건가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백화점 부분에서 저렇게 좀 숫자가 올라가고 있다는 게 긍정적인 요소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 자, 알겠습니다. 잠시 계세요.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방법을 저랑 대화를 하시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사업 부문에 대해서 요약을 해놨습니다. 참 제가 종목 분석을 꽤 잘 했었었는데 제 기능을 좀 썩히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프지만 이 무분별한 대중들에게 이 종목 분석 내용을 공유하는 거는 옳지 않다는 판단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안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자, 일단 인적 정량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재무 분석을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동현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하니까 틀린 내용이에요. 자, 왜 틀렸다고 이야기할까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시간을 보고 이야기하니까 영업이익이 늘었다. 그죠? 자, 그런데 저는 동현님의 판단이 틀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틀렸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더 과거를 이렇게, 보면 네네. 그 숫자가 더 많았던 시기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죠. 동현님은 샤프하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숫자는 늘어나는데 효율성이 엄청나게 떨어지기 시작하죠. 영업이익률이 여러분, 제가 종목 분석에 넘어오기 전에 영업이익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을 때 영업이익은 무엇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재훈님, 제가 영업이익 관련 분석,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영업이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영업이익률입니다. 그럼 영업이익률이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을까요? 꾸준히 유지하는지 전 과거 데이터랑 비교했을 때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예, 하나가 더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가장 그리고 이상적인 상황이 뭐라고 했었죠? 여러분, 이거 답변하실 수 매출과 있어요. 네, 네. 매출에 비례해서 영업이익도 성장하는지 그렇죠. 그렇죠. 찬희님하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자꾸 유도신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저희 실전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잘 보세요, 여러분. 아니, 매출이 2조 8천억. 자, 2조 8천억이면 127%가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127% 성장했는데 영업이익은 뭐 영업이익도 뭐 100, 좀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뭐 127%는 넘어간 것 같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36% 성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매출이 2.8조가 늘어날 때 영업이익이 1,900억이 늘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2.8조를 1,900억으로 그러니까 나눠보면, 그러니까 감안해서 보면 이게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되는 걸까요?
7%네요. 현대백화점의 매력은 높은 영업이익률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를 보면. 그렇죠. 자, 그런데 면세 사업을 하니까 아까 형민님과 동현님이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반박해서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대백화점은 면세점 사업에서 승자의 저주를 겪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산업이 되게 치열해요. 이익률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졌어요. 그러려면 이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관광 산업에 어떤 붐이 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시기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그걸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면세 사업 부문의 매출 비중이 현대백화점의 매출보다 더 커졌다는 건 문제가 생긴 건가요? 재현님? 문제가 생긴 거 아닐까요? 연쇄 사업이 계속 적자라고 한다면 문제입니다. 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형민님. 네. 오늘 그래도 마이크 개방해서 할 수 있는 분이 세 분이나 돼서 너무 기쁩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정말 약이 되는 그 소통 방식이거든요. 자, 그러면 형민님이 보시기에 엄한 거 하나 인수해서 몸집만 커졌는데 과거보다 영업이익은 더 떨어져요. 이게 과연 현대백화점이 미래에 면세사업부를 흑전시키거나 턴어라운드 시킨다고 볼 수 있는 어떤 단서나 혹은 신빙성이 있는 수치입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죠? 약간 이것만 개선되면은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하셨으니까 사실 따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하고 네. 지금 그러니까 사고를 늘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신빙성과 근거가 있을까요? 이게? 이것만 보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알 수 없다는 느낌이 들죠.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어, 면세사업 부문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면세사업 부문을 자기네들이 2018년 그리고 2020년에 시작을 해서 와, 우리 외형이 엄청 커졌어요. 저희는 이제 더 큰 기업, 이제 신세계와 맞먹는 기업이 될 거고 우리가 뭐 이걸 취득했고 뭐 매출 비중이 뭐 45%, 49%까지 증가했고 실제로 사업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을 재무 분석과 연결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 제가 지난번 강의, 그러니까 월요일이었겠죠. 월요일 강의에 맨 마지막에 나왔던 내용이 뭐였죠, 여러분? 맨 마지막에 나왔던 내용이 뭐였죠, 여러분? 기억 안 나실 수 있는데 맞춰보실 수 있어요. 사업 보고서를 어떤 시선으로 보라고 말씀드렸죠? 100% 믿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업 보고서는 와, 우리가 면세 사업 했다. 우리 엄청 커질 거다. 우린 잘 될 거다. 이제는 매출도 엄청 커져서 백화점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줄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거위가 될 것이다. 그래? 그러면 네 말이 맞는지 아닌지 한번 이 의문점을 테스팅 해볼까? 라고 했더니 자, 투표를 해보자고요. 방금 형민님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업 보고서의 내용을 파악했고 되게 기본적인 부분만 파악을 했죠. 그리고 재무 분석과 데이터를 일치시켜서 사업 보고서에 나온 내용에 어떤 신빙성이 있는지, 의문점은 없는지, 사실 여부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자, 나는 현대백화점이 주장하는 저 면세 사업 부문이 적자가 아닌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Yes? 아니다. 내가 봐도 지금은 아무런 뭐가 보이지 않는다. No. 그러니까 사업 보고서의 주장이 허위까지는 아니지만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면 노고요. 뭐 저렇게 돼서 매출이 커진다면
면세 사업을 한 거는 뭐 저들의 주장이 올바르고 타당한 것 같다. 신빙성이 있다. 그럼 예스입니다.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음.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자기가 느꼈던 감으로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하는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음. 자, 반반으로 나뉘고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 잘 모르겠다는 답변도 되게 좋아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 분씩 이야기해 보시죠. 자, 찬이님하고 승수님도 타이핑으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오늘 강의는 참여를 많이 하신 만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일단 노부터 보겠습니다. 홍민님, 왜 신빙성이 이제 또 떨어지셨죠? 매출이 크게 증가한 건 맞지만 이익성이, 이익률이 안 좋기 때문에 뭐 적자를 계속 내고 있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네. 이게 평균 이상의 어떤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좋은 답변이었어요. 좋습니다. 이쪽 의견 아주 좋아요. 자, 동현님. 동현님의 반박은 뭐가 있을까요? 갑론을박을 한번 해보시죠. 일단은 매출이, 일단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맞고, 그 2020년 대비해서 2022년에 최근이 늘어나고 있고, 어, 어쨌든 면세점이라는 그 사업 자체가 그 진입 장벽이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숫자와 함께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네, 봤던 것 같습니다.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있는 어떤 사업적, 경쟁적 우위를 갖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인가요? 그거와 함께 이제 숫자적으로 어쨌든 영업이익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네, 어, 어쨌든 최근에는 그 면세점 사업 부문이 적자가 아니라 이제 흑자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예스라고 답변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한테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 면세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부식되거나 썩는 제품인가요? 아니겠죠? 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제품을 사입했는데 안 팔리는 재고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비싼 가격에 샀는데 이제는 그 어떤 이익 마진을 첨가해서 팔 수 없어서 재고 처리를 하는 형태의 상황이 생겨야만 이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일 수 있을 겁니다. 동의하시지 않으시나요? 이게 예를 들면 뭐 식품이나 아니면 뭐 유통기한이 있는 거라서 1년 안에 다 못 팔면 전량 폐기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닌 이상 뭐 화장품, 향수, 뭐 담배, 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옷, 썩지 않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양측의 주장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지표는 어떤 걸 봐야 할까요? 지금 누군가는 불투명성이 상당히 많이 끼어 있다.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어찌됐던 간에 가만히 놔두면 조금만 알아서 굴러갈 정도로 자리만 잡으면 충분히 나쁜 상황은 아닐 것 같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들의 주장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어딜 통해서 이걸 봐야 될까요?
자,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의 말을 다 종합적으로, 아우, 저기, 승수님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네. 자, 근데 그 단계로 가기 전에 잘 기억해 보세요. 저 내용은 나올 것 같았지만 여러분들한테 이게 여러분들이 이 재무 분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되게 보편화된 이 기준점을 좀 잡아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각각의 실력이 어디까지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어느 수준이고 얼마나 깊은지.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주장과 그리고 느낌적인 느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정리한 한 줄로 요약을 해보자면, 현대백화점 사업의 효용성 혹은 효율성의 문제가, 뭐, 이건 관리의 문제라고 하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뭐 재무 관리가 안 된다.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이 사업의 효율성과 효용성의 문제 아닐까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효율성과 효용성의 문제 아니냐고요. 이 사업을 괜찮다고 계속 해야 된다는 문제점, 이 효용성과 면세점 사업부가 아, 현대백화점의 백화점 사업부와 효율적으로 맞물려서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에서 벌고 있는 돈이 면세점 사업에 계속 꼬라박고 있다. 뭐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이게 지금 결론 아닌가요? 마지막 예스 아니면 노입니다. 아니에요? 다른 의견이 있으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 얘기가 이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이 효율성과 효용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뭘까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답을. 활용을 하는 방법만 몰라서 제가 지금 그 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뭘 보면 될까요? 재현님, 어딜 봐야 될까요? 효율성과 효용성을 보려면. 아, 딱 떠오르는 딱 지표가 지금 현재는 없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으면 알 것 괜찮습니다. 자, 같은데. 흥민님, 네. 흥민님, 네. 어딜 보면 이거에 대한 단서가 나올까요? 아, 임금에 대한 정보가 생각이 났는데, 인적인 부분이요? 그러니까 인적 정량적인 부분, 그 부분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났는데. 그리고 말을 끝내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일단 그 생각이 났고, 이 네. 표에서만 말한다면 사실 영업이익이라고 대답하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예, 인적 영향력 분석에서 매출 대비 직원 수 증가와 그 다음에 인구 대비 음, 이익이었나? 예, 그 부분 네, 생각이 저는 이걸 납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못 맞추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형님. 나쁘지 않은 답변이었어요. 근데 한 반만 맞는 답변이었습니다. 자, 동현님, 우리가 이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 영업이익률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알겠습니다. 그것 아닙니다. 네. 네, 말씀 자르는 게 아니고요. 왜냐면 다 비슷한 네. 답변 나왔으니까. 기업의 자산의 회전율과 그리고 경영 성과를 판단할 때 중요한 지표는 ROE와 ROA다라고 법인연감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게 이 대목인 거예요. 자, 보자고요. 근데 이 사례는 되게 특이한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사례가 정말 재밌는 사례예요. 자, ROA가 뭔가요? 답해 보실 분. 아, 이거 하면서 하면 참 좋은데. ROA가 뭔가요? 동현님, ROA가 뭐죠? 어, 총자산 수익률로 알고 있습니다. 자, 맞습니다. 다른 답변해 보실 분. ROA가 뭘 가리키나요? 형민님? 승수님도 한번 답변해 보시죠. 재무제표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ROA가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지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형민님. 네, 왜 이 기업이 까만 부분을 보라고 했을까요?
ROA가 뭘까요? ROA는 기업이 가진 모든 자산을 영업이익으로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저는 순이익을 나눈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일단 그거는 뭐 아, 상관은 없습니다만. 아, 그러면 저기 일반적인 내용만 알고 계시는 거네요. 자, 재훈님, ROA가 뭘까요? 네, 뭐 저도 일반적으로 이제 그 기업의 자산을 그 순이익으로 나눈 정도, 나눈 값, 딱 그냥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Return on Asset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수준이 딱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 ROA랑 ROA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모릅니다. 자산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가 뭐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니까 승수님의 답변이 좀 구체적이지 않으셔서 그리고 지금 다른 분들하고 자리를 하고 계신다고 해서 아마 좀 이렇게 자세하게 쓰기는 어려우셨겠죠. 이 Return on Asset이라는 건 자산 회전율을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걸 아주 간단하고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 이거를 포괄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포괄적으로. 현대백화점의 사례로만 들어서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기업이 자산을 사거나 자산을 세우거나 뭐 공장을 만들거나 설비를 사거나 뭐 임대를 하거나 사무실을 늘리거나 간단히 말해서 기업이 자산을 소유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이 자산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해내야 되기 때문이죠. 사람이 일할 공간이 있어야 사무실이 있어야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고 회의를 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설비와 공장이 있어야 그 안에서 제품을 생산해내고 그래야 팔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창고 혹은 뭐 공장 혹은 뭐 영업권 뭐 특허권 간단히 말해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모두 기업이 영리 활동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고 그 영위하는 사업에서 이익을 창출해내는, 즉, 순이익을 뽑아내기 위해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게 있어야 순이익도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자산을 회전시켜야 이익이 나오니까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순유동 자산, 그리고 순유동 부채,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운전자금이 얼마나 잘 회전하는지, 즉, 이 어, 자금을 투입해서 영업 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 창출 능력. 그거는 기업이 돈을 돌리고 사람을 뽑고 사입을 하고 이 돌리는 사업 자금으로만 뽑아낼 수 있는 건가요라고 해서 이걸 세분화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주 멍청한 짓이에요. 이 ROA와 ROE가 보여주는 건 지금 자본이 효율적으로 배치되고 있냐, 혹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냐. 그게 ROE고요. 그리고 어, 그러니까 자본을 투여했을 때 내가 얼마만큼의 수익을 뽑아내고 있느냐는 결국에 자본이 제대로 배치되고 있느냐 아니냐를 설명해 주는 거고, 자산이 회전해서 돈을 뽑아내는데 순이익을 만들어내는데 내가 자산 대비 순이익이 어느 정도로 효율적으로 돌고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ROA와 ROE를 보라고 했느냐? 안 그래도 자산이 산더미처럼 커지면서 이익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산이 너무 많아요. 물론 부동산 자산이라 그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오케이, 좋아요. 간단히 말해서 음, 여러분들에게 기준점을 또 만들어 드려야 하니까 이 대한민국에 어, 수출 제조 기업 중에 테크놀로지의 베이스로 가고 있는 뭐 일반적인 반도체, 뭐 OLED, 뭐 2차 전지 이런 기업을 제외한 전통 산업과 한계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5%와 6% 정도 내외의
영업이익을 창출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런 유형의 한계 기업과 그리고 굴뚝산업에 있는, 굴뚝산업은 유통을 포함합니다. 물류도 포함하고요. 이런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5에서 6% 사이라면 그들의 ROA는 몇 퍼센트 수준이어야 할까요? 평균 ROA. 답변해 보실 분? 너무 어려우신가요? 이거 너무 어려우시면 제가 좀 설명을 계속 추가적으로 해드려야 돼서 여러분들을 자꾸 코너에 몰고 있는 겁니다. 몇 프로일까요? 동현님, 대한민국 평균 한계 기업과 굴뚝 기업의 ROA는 몇 퍼센트 정도일까요? 이익률이 5%에서 7% 사이라면. 한 2, 3% 정도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네. 평균적으로 3에서 5%, 즉, 이익률보다는 낮은, 왠 줄 아시죠? 이 ROA는, 그러니까 이비타랑은 달라요.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낸 게 아니라 순이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나온 수치에서 그 외에 부가로 뭐 환율, 세금, 뭐 이자 비용 이런 걸 다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보다 높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세금도 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영업이익률보다는 조금 낮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규모가 큰 보편적인 대형 기업이거나 한계 기업, 굴뚝 기업인 경우에는 대부분 이 ROA가 3에서 5% 사이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러면 이게 뭘까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갖고 있는 자산을 다 회전시키고 다 활용했을 때 보유한 자산 대비 5% 정도의 이익이 나온다는 거예요. 5%. 내가 자산이 1조가 있으면 이 자산을 돌려서 500억 정도를 버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쟁사들은 어떨까요? 자,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신세계로 가시죠. 면세점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신라, 신라 면세점이 아니라 신라 호텔이겠죠. 여기도 5%가 안 되죠. 신라 호텔 좀 많이 망가지고 있네요. 얘네도 면세 사업 때문에 많이 망가지나 봅니다. 신세계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비슷하죠. 3에서 5% 내외.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비슷한 기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 홈쇼핑. 홈쇼핑도 유통기업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 남은 뭐 유통과 비슷한 기업. GS 리테일, 편의점으로 가보겠습니다. GS 리테일, 그 GS25지 편의점입니다. 심각하죠? 자, 이래서 대한민국은 밸류업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그러니까 밸류업이라는 프로그램 자체를 쓸 수가 없는 산업적 기형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간단히 말해서 대기업들이 산더미처럼 돈이랑 자산을 쌓아놓고 비효율적인 경영을 하다가 누군가 하나 쓰러지거나 새로운 사업들을 하나씩 인수하면서 커왔다는 거예요. 이건 자바이츠, 즉 일본 재벌들이 성장해 왔던 성장 과정과 상당히 닮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투자자의 입장에서 얘기해 보죠. 투자자의 입장. 자, 어, 또 오늘 제가 형민님을 자주 언급하게 되네요. 자, 형민님이 아파트가 1억짜리가 있고, 그리고 현금이
유가증권이라고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자금이 1억이 있어요. 총 2억의 자산이 있습니다. 자, 형민님에게 투자를 하면 형민님의 실적이 이 2억의 자산을 돌려서 뭐 채권을 사든 펀드를 사든 뭐 누구한테 뭐 주식 뭐 조언을 해주시든 뭐 주식 투자를 하든 뭘 하던 간에 2천만 원이 나와요. 2억을 굴리면 10%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 내가 가게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가게 하나, 그럼 뭐 카페라고 하시죠. 내가 카페를 하나 더 아니, 그러니까 카페를 하나 더 저기 점포를 열려고 하는데 우리 동업할래?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 그럼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까? 했더니 처음 들어가는 설비 투자 시설에 돈이 얼마가 들어갈 때 2억이면 할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한 2억 설비. 그러면 얼마나 남는데? 라고 얘기했더니 아마 한 달에 네가 300 정도는 가져갈 수 있을 거야.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저기 형민님께 투자를 했을 때와 카페에 투자했을 때 뭐 돈이 묶이고 부동산이고 이런 건 다 배제합니다. 그럼 300만 원이면 3,600만 원이에요. 그걸 2억으로 나눠보니까 18% 정도가 됩니다. 내가 투자하는 나의 자산으로 잡히는 내가 투여한 자본이 형민님께 돈을 맡기면 형민님이 투자의 고수시거든요. 이 투자를 통해서 10%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것도 상당히 S&P 장기 평균 수익률이 10%인 걸 감안하면 대단한 능력인 거예요. 자, 카페에 투자하면 3,600만 원. 한 달에 300만 원씩. 뭐 불확실하지만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형민님에게 돈을 맡기겠어요? 아니면 카페를 하시겠어요? 자, 나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것만 보고 얘기하세요. 나는 형민님께 돈을 맡기겠다 1번 아니면 2번 나는 카페를 하겠다. 이 자본의 효율성을 생각해 보면 투자자에게 낮은 ROA는 상당히 불리한 게임인 거예요. 왜냐? 그만큼 뚱뚱하고 비만의 몸집과 체형만 커져버린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라. 5%의 이익도 못 내는 대한민국 저기 뭐야 GDP가 1년에 3%씩 성장한다는데 이 자산 회전율이 3%도 안 나오는데 할 거면 그냥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이런 거겠죠. 자, 그런데 다른 기업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숙제하실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하나 가보시죠. 뭐 기업 사이즈를 비슷하게 맞춰보자고 하면 LX 세미콘 한번 가볼까요? 업종이 달라요. 오우, 보이시죠, 여러분? 6%, 10%, 30%. LX 세미콘이 상당히 뛰어난, 즉 자산을 회전시키고 자산을 활용해서 이익을 뽑아내는 금액이 압도적으로 뛰어나요. 자, 그러면 이야기해 보자고요. 나는 현대백화점에 투자하겠다. 1번. 2번. 나는 LX 세미콘에 투자하겠다. 2번. 뭐 ROA, ROE 둘 다 똑같습니다. 자, 얘네들은 이 정도 수준이고요, 여러분. 자, 현대백화점을 돌아가면 얘네는 지금 이러고 있어요. 투자자 입장이라면 어디에 투자할까요? 당연히 현대백화점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겠죠. 왜냐하면 그냥 그러니까 비대한 뚱뚱한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아둥바둥이 아니라 아무튼 되게 좀 이렇게 뒤뚱뒤뚱하면서 걷고 있는 약간 살찐 거위 같은 기업인 거예요. 왜냐? 안에 현금은 많아요. 자, 효율 효율성과 효용성 관점에서 보면 현대백화점이 탈락한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다 동의하셨어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이 기업의 사례가 상당히 희귀한 사례라고 이야기했던 게, 자, 인적인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따란. 제가 오늘 좀 즐겁나 보네요. 여러분들과. 자, 인적 효율성 지수는 네, 매출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인적 이익성 지수는 영업이익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간단히 말해서 직원 한 명당 받는 급여 대비 창출해낸다고 가정되는 매출이 어느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지수. 즉, 한 명이 대략 자기 월급의 24배 정도의 매출을 창출하고 있고, 두 번째, 인적 이익성 지수는 간단히 말해서 이 사람이 임금을 6,600만 원 정도 받으면 대략 1억 정도, 한 9천 몇백만 원 정도, 1.5배 정도의 영업이익 창출에 9,900만 원이네요. 영업이익에 기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 수치가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과거 대비 이건 면세점 사업을 인수하고 난 뒤니까 이거는 이제 뭐 보기가 어렵죠. 이익성. 그러니까 직원들이 돈을 더 잘 벌고 있냐라고 얘기했더니 직원 수 대비 돈을 버는 게 상당히 늘었어요.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현대백화점은 괜찮은 기업이라고 보이는 이유가 평균 임금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서도 임금 인상률이 있었죠. 자, 간단히 말해서 직원들이 월급을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돈을 더 준 거예요. 백화점이 영업을 안 한다고요. 코로나 때문에 백화점 영업을 못 해요. 고객들이 잘 오지도 않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백화점 업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외부 환경이 안 좋은데 너희들 먹고 사느라 힘들지? 급여 올려줄게. 올려준 거예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제? 자, 1번. 현대백화점은 그냥 뚱뚱하기만 하고 뒤뚱뒤뚱거리는 좋지 않은 기업이다. 1번. 아니다. 현대백화점 내부 안에 있는 걸 들여다보니 뭔가 우리가 좀 더 조사해봐야 할 모르는 어떤 가치가 있는 것 같다. 2번. 자, 1번, 2번 볼게요. 자, 뭔가 우리가 봤을 때 내부적인 요인은 나빠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현대백화점이. 자, 그래서 인적이고 정량적인 건 효율성이 늘어난대요. 그쵸? 자, 그런데 아까 제가 힌트를 하나 드렸어요. 뭘 드렸죠? 가장 비대한 몸집을 갖고 있는 현대백화점 면세점 사업 부문이 첫 번째 흑자로 돌아섰다고 했어요. 검색해 볼게요. 이제 뉴진스랑 하네요. 하, 자, 여기 나왔네요. 지난해 인천공항 입점 3분기 사상 첫 분기 흑자의 성과를 냈답니다. 네? 이게 언제 나온 기사일까요? 2월 달에 나온 기사예요.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3분기 사상 첫 흑자랍니다. 인적인 효율성이랑 이익성 지수가 상승하고 그러니까 면세점 사업자 초기 진입 단계에서 막대한 레슨 비용을 냈어요. 그러니까 trial and error.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도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에 어려운 시기에서도 인적인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백화점 사업자 그러니까 현대백화점
사업 부문에서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을 면세 사업 부문에 계속 꼬라박고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기업의 인적인 이익성 지수가 높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몸집만 비대해져 있는 현재 자산 회전율과 그리고 자본 환원율 3% 정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 그냥 사업 다 때려치고, 물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자본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사업 다 때려치고 다 현금화 시켜서 국채를 사는 게 수익률이 더 좋다는 얘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 마나한 사업이라는 거예요. 뭐 나쁘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현대백화점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했어요. 사업적 분석을 통해서 백화점 40%, 면세점 45%, 전체 매출의 85.7%, 이 기여도 가구는 얼마 안 되니까 여기 보면 영업적자 발생하면 백화점 이익으로 채워놓고 쭉 얘기가 나옵니다. 자, 면세점 사업 부문은 사업적 분석에서 언급한 규모의 경제를 감안해야 되는데 환율 효과를 고려해야 된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난주 강의에서 말했던 위험 관리 및 환율 관련된 부분이 또 나오는 거예요. 매출이 증가하면 영업 적자가 늘어나는 상관관계가 포착됐대요. 중국 에이전트 따이공의 수수료율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수수료율을 소폭 낮추니까 이익이 증가한 거래요. 자, 현재 누적 매출이 3조고 영업이익이 2조, 그리고 순이익이 1287억이랍니다. 자, 2023년 재무제표로 가겠습니다. 자, 2023년 3천억의 영업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전년도보다 나빴어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적자입니다. 네. 자, 그런데 아까 승수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ROA와 ROE를 뒤집어 볼 때 제가 한 가지 더 승수님의 답변, 영업 현금 흐름을 보자고 했던 그 얘기. 자, 내부적으로 실제로 얘네들이 면세점 사업부든 백화점 사업부든 돈을 벌고 있나? 진짜 이 뭐 감가상각 재고를 뭐 갖다 버리고 상하지 않더라도 뭐 다 깨졌고 뭐 환율 효과가 있고 뭐가 있고 다 좋다 이거예요. 심지어 손실까지 났답니다. 기타 영업의 비용, 제가 이거 피나타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좀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2,600억에 자산 손상 차손을 넣었다는 거예요. 3천억 벌어놓고.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1년에 버는 돈이 3천억인데 자산을 손상시킨 게 2천 몇백억.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제품이 뭐지? 알고 보니 영업활동을 통해서 현금 흐름은 엄청나게 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흐름은 이제 거의 9천억이 가까워졌어요. 6천억과 5천억.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할 거거든요. 지금 끝내겠다는 게 아니라 10분 안에 끝날 거니까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이제 불필요한 거 다 없애버리자고. 자, 이제 얘도 없애겠습니다. 얘는 아직까지 좀 남겨놓을게요. 자, 우리가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시장 점유율, 뭐 시장 점유율을 여러분들 다 대충 아실 겁니다. 여기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냥 탑 3예요. 롯데, 신세계, 현대. 비슷합니다. 과연 제가 시장 점유율 내용을 써놨는지, 여기 다 있겠네요. 자, 시장 점유율, 롯데, 신세계. 2022년 백화점 사업 시장 점유율 28%.
적어놨습니다. 경쟁사와의 경쟁 관계. 보면 나오겠지만 거의 비슷해요. 유통, 아까 신세계도 봤고, 신라 면세점도 봤지만, 면세점 사업 부문이 백화점보다 커졌고, 백화점은 그냥 알아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들은 어떤 상황인가 봤더니, 거기도 매우 힘든 상황인가 봅니다. 매출 편향이 큰 단일 고객은 없죠, 당연히 이건. 그리고 산업의 성장 속도, 변화 특징. 여기 다 있네요. 그죠? 자, 사업적 분석에서 중요한 부분.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사업적 분석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자, 동현님, 오늘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냥 단순히 책에서 읽는 것과 그리고 실전 투자 사례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는지 접근 방식을 해보고 뻔한 이야기 말고 이런 것들을 찾아봐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동현님 사업적 분석을 보면 어떤 느낌이 오늘 드시나요?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요, 이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 중에서도 이제, 뭐, 이거 뭔가 이상한데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역발상 투자의 시발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좋습니다. 그건 좋은 얘기예요. 자, 형민님. 자, 죄송합니다. 승수님하고 찬희님도 오늘 이거 사업적 분석하면서 느낀 점을 빨리 남겨놓으셔야 돼요. 제가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제가 나갈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형민님. 네. 어, 재무적 수치를 보고 판단했을 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다른 내용들을 보니까 또 다른 요소들이 좀 보이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제가 되게 투자에서 고려해야 될 것들이 좀 신중히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형민님 이야기는 다양한 요소를 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다. 약간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좋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강의를 듣고 저렇게 열심히 챌린지를 하시다 보면 당연히 언젠가 거기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제 말이. 자, 재호님, 사업적 분석 뭘 느끼셨죠? 일단은 사업 보고서와 이 재무제표를 이제 서로 이제 유기적으로 좀 엮어가지고 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네. 단순히 재무제표만 보고, 아, 이거는 좋네, 아니면 안 좋네, 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아, 좋은 답변 나왔습니다. 네, 세 분 다 좋은 답변인데 지금 제가 이게 왜 좋은 답변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세 분 다 느낀 게 다 다른데 세 개가 다 정답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간단히 말해서 재무제표만으로 알 수 없고 유기적인 관계를 알아야 되고 사업적 분석을 통해서 숨겨진 가치를 알아내야 되고 그리고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업적 가치를 알아내려면 다양한 지표를 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지금 거기까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진짜 깨달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 왜 나는 그걸 못 봤지? 아, 왜 난 이게 안 되지?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벽돌을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설명을 옆에서 코칭을 해드릴 때와 혼자 할 때는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드릴 거라는 거예요. 발표를 시킬 거고. 그렇죠. 상호 관계를 통해서 회사의 내용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사항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강의 컨텐츠를 보면 제가 조금 느리더라도 이 동영상 깐 다음에 이 지금 교재로 제가 요약해 놓은 이 내용들 여기다가 한 땀 한 땀 다 기재해 놓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강의 들으시면서 이 내용 읽어보세요. 아까 영업이익률 얘기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이 아, 요즘에 생활이 좀 바쁘셔서 여기 우리가 지나왔던 이 시간들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판단했던 거.
그리고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VOD를 듣고, 아, 이 부분이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 여러분들의 장기 메모리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게 조금씩 여러분들한테 사라지고 희미해지는 것 같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거 남겨드리는 거예요. 챌린지도 좋고, 강의 VOD 들으시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저예요, 저. 증권시장 소수의 법칙에 제가 써놨던 이 내용들.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설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다시 돌아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영업이익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속성, 높은 영업이익률. 현대백화점 지속성도 없고 높은 영업이익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력적이지 않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인적인 부분을 봤더니 매력적인 게 있네. 직원들을 잘 처우해줬네. 그러면서 이렇게 간다 보면 흑자 전환할 수 있는 턴어라운드에 대한 근거가 있을 텐데. 자, 면세점 사업부 어떻게 돌아가고 있지? 딱 봤더니 이 사업이 효율성이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얘네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걸까? 아니면 다른 애들도 떨어지는 걸까? 봤더니 다른 애들도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제품이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게 썩는 제품인지 유제품인지 아니면 뭐 식품인지 아니면 뭐 저기 뭐 생선인지 뭐 파악했더니 이게 재고 처리에 관한 문제가 생기는 거구나 라고 해서 재무제표를 봤더니 대량의 감가상각이 발생한 거죠. 뭔가 좀 이상한데?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이 피나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말씀드릴게요. 아, 저는 이 피나타를 사실 쓸 필요가 없어요. 네, 저는 제가 보물찾기 하듯이 재무제표를 보고 요약하고 정리해서 제가 만든 엑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려고 하는 그 엑셀, 그걸 쓰는 게 저한테는 훨씬 더 편하고 인사이트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옆에서 여러분들이 운전을 할 수 있게끔 운전기사 역할을 해주는 거고, 저는 여러분 옆에 보조석에 앉아서 엑셀 밟으세요, 브레이크 밟으세요, 뭐 상향등 키세요, 백미러 보세요. 설명을 해주는 역할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피나타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걸 100%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이 재무제표는 사업 보고서에 주석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의 데이터를 반영시킨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FN 가이드 데이터랑은 다른 거예요. FN 가이드라는 건 네이버에서 쓰는 증권사에서 쓰는 데이터들이거든요. 업데이트가 안 된 것들도 많아요. 자, 그런데 피나타를 봤더니 영업 활동을 통해서 창출된 현금 흐름이 7,500억이고 실제로는 9,100억인 거예요. 자, 그러면 대략 7천억에서 9천억 정도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나오고 있는 회사를 지금 우리가 현대백화점의 사업적 분석을 통해서 기업의 맵을 그려놨어요. 맵을. 청사진이라고 하죠. 이 블루프린트를 그려놨는데 누가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까지 원래 설명을 예전에 블로그에 해줬었는데 제가 뭐 나쁘게 해를 가하려고 하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불편해서가 아니라 이런 정보를 사람들에게 아무 가치 없이 보여주는 건 그냥 자본시장의 섭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시장을 역행하는 거라. 그래서 안 했던 건데. 자, 여기 나옵니다. 네이버로 갈 필요가 없네요. 질문입니다. 인적인 요소, 성장성, 효율성, 영업이익률, 뭐 성장성인가 아까 매출 성장성, 그리고 사업에 대한 부분 뭐다 이해했어요. 자,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의 일시적 손익이 2천 몇백억이 났답니다. 에이, 거짓말하지만 뭔가 있을 거야. 뭔가 이상해. 확인해 봤더니 영업활동을 통해서 창출한 현금 흐름이 이제 2023년 면세점 적자가 멈췄다고 했어요. 멈추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직원 수당, 벌어들인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단서가 일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7,500억에서 9천억 사이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발생했고, 현재 시가총액이 딱 1조 1천억이에요. 아까 여러분들은 LX 세미콘을 봤을 때, 당연히 LX 세미콘을 사야지 현대백화점 왜 사요라고 얘기하셨었잖아요. 자, 보이시죠? 이게 오늘 강의의 마지막입니다. 제가 LX 세미콘의 예시를 오늘 강의에 준비해 온 게 아니에요. 저도 그냥 아까 랜덤으로 해본 거예요. 제가 잘 아는 회사들이니까. 자, 시가총액 1조 2천억. 현대백화점보다 비싸요. 포괄 뭐 이거 봤더니 영업이익 1,200억 벌었답니다. 당기순이익도 1,000억 수준이에요. 현금흐름표 봤더니 똑같아요. 여기는 1,000억을 번 겁니다. 자, 오늘 강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현대백화점을 사겠다, 1번. LX 세미콘을 사겠다, 2번. 이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현대백화점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아직 남들은 모르지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염가매수 범위 2 안에, 이 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대략 1시간 30분 동안 이야기하고 분석하고 접근 방식, 사고 방식, 뭐 논쟁거리, 뭐 사업적 분석을 이해하는 거, 재무제표를 뒤에 붙여보는 거, 인적인 거, 이거를 다 알고 염가매수 2 미만이다. 그래서 현대백화점 주식을 지금 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주식시장에 이런 사람의 숫자가 몇 퍼센트나 될까요? 자, 한 번씩 얘기해 보시죠. 현대백화점의 내부와 사정을 모두 우리처럼 분석해서 염가매수 구간이라고 판단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주식 투자자의 비율은 몇 프로나 될까요? 여러분은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네. 자, 1%가 안 된다는 생각을 제가 오늘 강의 마지막에서 여러분들한테 뒤집어 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하려는 게 이 내용입니다. 소수예요. 이게 소수들만의 제 책 이름이 소수의 법칙인 이유도 이건데, 이제 여러분들도 조금 더 노력하면 저 1% 안에 제 강의를 통해서 저 1% 안에 진입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제가 다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학습했고요. 실전 분석과 숙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받고 고통 느끼셨잖아요. 아니, 생업도 바쁘고 바빠 죽겠는데 강의까지 참여해가지고 숙제까지 해오라 그러고 내가 돈 내고 강의 듣는데 아주 힘들어 죽겠네.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왜냐?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입으로 말한 저 1%, 0.1%저 안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저런 사람의 숫자가 1%인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저 1% 중에 하나냐? 아니면 난 저 1% 밖에 99%에 포함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업적 분석과 그러니까 증권시장 소수의 법칙 2권, 저희가 2부로 강의를 넘어오면서 이렇게 사업적 분석과 재무적 분석, 인적인 분석, 기술적 분석, 이 강의가 끝나게 되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 1% 안에 진입했거나 아니면 곧 진입할 상태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늘 강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는데 질문 있는 분 혹시 계신가요? 질문 있으신 분? 네, 재훈님. 질문 있으신가요? 아, 아닙니다. 오늘 네. 너무 강의 좋았습니다. 너무 좀 다행입니다. 머리가 너무 네, 아팠는데 그 말은 제가 이제 편견이 많이 깨지고 이제 모르는 거를 많이 알았다는 그런 뜻이니까 굉장히 다행입니다. 네, 좋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일요일 늦게까지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당부사항, 여러분들이 지금 지식이 상당히 펼쳐지고 있어요. 그때 다시 베이직으로 돌아오세요. 강의 듣고, VOD 듣고, 다 뭐 참고서 이제 많이 읽을 만큼 읽어 오셨으니까 저희 강의 들었던 제 책에 제가 함축시켜 놓은 저 카페 저 내용 꼭 다시 복기해서 여러분 뇌에 각인시켜 놓으시고 가능하면 암기까지, 그러니까 체득까지 하시는 수준까지 꼭 다시 시간 내서 돌아보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 내일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